미국 블룸버그의 13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미국과 유럽은 아시아의 2달간의 전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 2달간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먼저 이 상황이 번졌었지만 그들은 지식과 관행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시아에 배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특히 한국 중심으로 성과와 훌륭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았던 한국은 하루에 1만 명 이상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이런 효율적 테스트를 통해 한국은 조기에 관리를 하여 속도를 늦추고 생명을 잃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부 데이터 및 뉴스 보고서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문자 등으로도 전달하여 국민들이 자기 근처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데 그 그래프가 일본은 전혀 믿지 못한다는 입장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래프입니다만 특히 아시아에 대한 기사에서 일본은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지 않아 숫자를 줄였다고 해도 싱가포르, 홍콩보다 월등히 많으며 인구나 영향력에서 빠질 수 없는 일본이 아예 그래프에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텍스트에서 블룸버그는 왜 그래프에서 일본을 뺐는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일본은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테스트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실제로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항상 친정부적인 언론들은 물론이고 트윗 같은 곳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은 찾기 어려웠던 일본에서 못 믿겠다는 말이 넘쳐나고 있어 이례적이기까지 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은폐에 얌전한 일본 언론, 블룸버그는 일본의 숫자는 비교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그런 일본의 통계는 거짓말이라고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유감이지만 아시아에 일본은 들어있지 않다. 아니, 실패의 예로 들어있을까?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잘 알려주는 기사이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사례. 이렇게 국제신용에 손실이 간다는 좋은 예이다. 일본의 기술은 세계의 모범이 아니다. 세계의 모범은 중국, 한국이다. 뿐만 아니라 15일 미국 CNN은 일본의 판정자 수는 왜 다른 나라와 달리 급증이 발견되지 않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서 아베 신조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 강행을 외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태가 미국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유럽 대부분은 프로축구 등 주요 스포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상태를 보도합니다. 월드컵 다음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6,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유로 2020도 결국 연기한다고 유럽 축구연맹은 17일 발표했습니다. 대회에 연관된 모든 이들의 건강 및 경기 개최로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극히 당연하고 칭찬받아야 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에파는 이미 표를 구입했지만 내년으로 연기되어 갈 수 없는 이들에 대해 전액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조주기는 벌써 표를 1조 원어치나 팔고도 만약 취소될 경우 긴급사태에 해당된다고 보고 티켓을 환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 뭐예요 일본 진짜. 중고로운 평화나라예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근거를 바탕으로 올림픽 정상 개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합의한 문제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아베만 빼고 온 세상이 알듯이 이 수치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꾸준히 일본에 비판을 가하던 CNN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하며 전 세계에서 혼자만 그래프가 이상한데 세계적으로 모든 스포츠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올림픽 강행을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세계 선진국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신속하고 엄청난 양의 테스트, 이를 위한 자동차 이동 방식도 전 세계에서 혼자 조롱하고 있으며 한국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에 말 잘 듣는 일반 일본인들은 동조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일본은 못 믿는다며 통계 자체를 빼버리거나 은폐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오자 일본인들도 아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워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 가운데 명기해야 한다는 62%, 중지해야 한다는 19%, 부정적 의견을 합치면 8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은 물론이고 불투명한 대응으로 인해 자국민들에게는 물론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일본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걱정됩니다. 세력 균형을 맞추고 안보 극대화를 추구하는 구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박상남 교수가 설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DP가 1경 6,847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GDP가 3경 2,387조 원으로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1위. 반면에 러시아는 중국 GDP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보시면 러시아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10년 동안 수출해도 미국의 1년간 수출하는 규모보다 더 작은 수준이죠.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순히 이렇게 무역 통계 수치로만 보면 절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절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있죠. 제조업을 잘 발전시키려면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러시아가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47,805빌리언 큐빅미터, 이란, 카타르, 미국, 사우디 등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석유 매장량도 세계 8위로 미국이 보유한 석유의 2배를 거뜬히 뛰어넘는 수준이죠. 물론 미국을 견제하는 안보협력, 해양 강국화, 다자협력 체제 구축, 1대1로 AIIB 등 수많은 조약과 국제기구들을 통한 협력 관계를 모두 함께 종합 선물 세트로 설명해 드려야 더 정확하지만 오늘은 스펙타클한 무역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러시아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거리까지 가까우니 당연히 사우디, 카타르 등의 중동 지역에서 실어 나르는 것보다 운송 비용이 훨씬 쌉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보다 더 싸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무려 2896km 길이의 가스관을 550억 달러, 하나로 65조 1750억 원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과 극동 야쿠티아 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중국 동부 지역까지 이어버린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가스관, 이름도 거창합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대규모 가스관이 약 5년 만에 완성되어 이번 달 초에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 2일 가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즉시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고 2024년이면 전세계 가스 수요의 40%를 중국이 담당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를 보유한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소비하는 중국. 이렇게 쿵짝이 잘 맞으니 두 국가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죠.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그 자원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설치해서 대박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한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선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 빨간색 선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인해 만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이 지어지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북한과 붙어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미 가동 중인 또 다른 가스 파이프라인과 이번에 만든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된 것인데 세계 1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가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원하는 규모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지금까지 본 파이프라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길이의 파이프라인, 북한을 통과해 남한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하나만 건설하게 되면 한국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여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 자원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이 1년에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 규모만 1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싸게 수입해 온다면 단순히 이 100조 원이라는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최대의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는 미세먼지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현 정부도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심각하게 많은 석탄 발전을 대신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3분의 1, 초미세먼지는 8분의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유일한 단점이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를 한방에 해결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단순히 어느 국가가 천연자원을 더 싸게 파는지만 계산해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면 미국인들이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떼돈을 벌고 있는 국가들에게 흑자 규모를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두만강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산시로 들어와 고성군까지 가스관을 세운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 정부 시절, 즉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지난해 4월에는 대구에서, 한 달 뒤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실무진들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년 전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체결했던 업무 협약 수준이 아니라 실무진들의 만남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진전이 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10월에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 관계자가 무려 60명이나 모여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성민 가스연구원장과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만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미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가스를 한국에 들여올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할 해저가스관을 함께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그룹 중 하나인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 CNPC의 장재민 회장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중국의 산둥반도 웨이하이에서 한국의 백령도를 잇는 174km 길이의 해저가스관, 이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은 기약 없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데다가 해저가스관 길이도 174km에 불과해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과 한국의 빠른 관계 회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우아한 형제들과 한국 최초의 신선식품 유통회사 마켓컬리에 투자해 대박 수익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힐하우스 캐피털은 미국, 중국, 홍콩 등의 법인을 두고 6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SK차이나가 1000억 원, 힐하우스 캐피털이 9천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의 공동펀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SK가 중국에서 신사업 투자를 통해 중국 내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 1위 사모펀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1월 11일 열리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에서 올해 246조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루 만에 한국의 위니아 대우가 드럼 세탁기 26,000대를 판매, 4초에 한 대씩 판매가 되었고, 애경산업의 화장품은 지난해보다 371% 높은 실적을 기록. 이외에도 닥터자르트와 LG 생활건강도 295%, 187%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이 잠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최근 삼성이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 라인을 완전히 철수하고 베트남과 인도에 옮겼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의 철수를 두고 삼성은 중국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라며 삼성전자가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중국 공장의 직원들에게 두툼한 퇴직금과 보상을 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극찬하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까지 이례적으로 삼성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깜짝 방문하며 중국의 매체들이 중국이 삼성에게 배우지 못하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 이라는 특급 칭찬 세례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을 떠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죠.